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산화탄소와 헬륨의 상표형에 대해서 설명할 3주입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영상 2에 필요한 개념을 알고 이산화탄소를 초임계 상태로 만드는 실험 영상과 헬륨을 초임계 상태로 만드는 실험 영상을 각각 보고 나타나는 상표형의 특징, 그리고 두 물질 간의 상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소개에 앞서 필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상은 물질의 화학적 조성, 물리적 상태가 전체적으로 균일한 물질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에게는 기체, 액체, 고체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이 다른 상으로 바뀌는 것을 상변화라고 합니다. 상변화는 시스템의 충분한 에너지, 특히 열의 형태로 공급 및 손실될 때 발생하며 압력과 온도가 변경될 때 발생합니다. 상평형 그림은 어떠한 한 물질의 여러 상이 열역학적으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압력과 온도의 영역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상 전이는 한 상이 다른 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상평형 그림에서 갈색으로 온도 압력이 표현된 선들이 상경계로, 상경계에서는 두 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며 공존할 수 있고, 이는 공존하는 두 상의 화학적 포텐셜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란 선을 1기압선이라고 가정하면 그 1기압선과 만나는 고체와 액체 간의 상경계는 우리가 아는 녹는 점이 되고, 액체와 기체 간의 상경계는 끓는 점이 됩니다. 삼중점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점으로 물질에 따라서 고유한 압력과 온도에서 나타납니다. 끓는 점과 녹는 점은 온도와 압력이 변화할 때 상경계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반면, 삼중점은 하나의 점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불변의 값입니다. 한 물질의 액체상이 존재할 수 있는 최저 압력과 최저 온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임계점은 액체와 기체의 상이 구분되는 최대 온도와 압력의 한계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의 온도는 임계온도, 압력은 임계압력이라고 합니다. 임계온도보다 온도가 높을 경우 액체상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온도와 압력이 임계점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액체와 기체상 간의 표면의 경계가 없어지며 단일상의 유체가 생깁니다. 이러한 단일상의 유체를 초임계 유체라고 합니다. 밀도는 액체에 가까우나 점성도가 낮아 성질은 기체에 가깝습니다. 또한 확산이 빨라 열 전도성이 높고 화학 반응에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소개할 영상은 드라이 아이스를 밀폐된 용기에 넣고 핫 플레이트로 가열하여 이산화탄소를 임계점에 도달하게끔 하는 실험입니다.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see how this works in practice. For this experiment, we made our own pressure tank. It has a thermometer, a pressure meter, and a pressure relief valve. We also have some dry ice, which is carbon dioxide in the solid phase, a heating plate, and a heating base. We put some dry ice into the tank and seal the tank. As the pressure tank is completely sealed, the pressure builds. The dry ice starts at a low temperature, but with the rising pressure, it soon turns into a saturated liquid vapor mixture at about 40 bar and 5 degrees Celsius. By applying heat to the tank, we increase the pressure and temperature towards the critical point at constant volume. CO2 has a critical temperature of 31.25 degrees Celsius and a critical absolute pressure of 73.9 bar. So we want to heat up the carbon dioxide to its critical temperature, and because the volume of the tank is constant, we can also build up the pressure. As the pressure and temperature reach the critical poin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liquid and gaseous carbon dioxide becomes less visible and eventually disappears. The phase boundary between the liquid and the gas vanishes. The CO2 is now in a supercritical state. To return to a state below the critical point, we will cool the carbon dioxide
and make it reappear in the saturated liquid vapor mixture. By removing the heating plate and then adding dry ice on the aluminum cylinder, we can observe that the liquid vapor interface suddenly reappears as the temperature decreases. We have returned to the saturated liquid vapor mixture. Supercritical CO2 is used in a variety of applications, for example, to remove caffeine from coffee beans. 이산화탄소는 삼중점이 5.11 기압으로 액체 이산화탄소를 만들기 위해선 최소 5.11 기압을 가해줘야 하고 1기압 표준 상태에서는 액체로 존재할 수 없어 승화됩니다. 영상에서 처음에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용기를 봉인을 하자 40기압과 섭씨 5도에서 액체와 기체 이산화탄소가 서로 상평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열을 하자 섭씨 31.2도와 압력이 약 70기압이 조금 넘어서자 액체 이산화탄소와 기체 이산화탄소 간의 경계가 사라지며 초임기 유체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평형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절대온도 304.2도, 즉 섭씨 31.2도와 72.9도의 기압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임기온도 그리고 임기압력과 일치합니다. 이어서 헬륨 상평형 그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헬륨4의 상평형 그림입니다. 헬륨의 상평형은 일반적인 분자들의 상평형 그래프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 하나가 두 개의 액체상을 가지는 것인데 삼중점 근처에서 가파른 압력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람다선을 기준으로 헬륨1 액체상과 헬륨2 액체상을 가집니다. 헬륨1 액체상은 보통의 정상적인 액체처럼 행동하는 반면 헬륨2 액체상은 점성을 가지지 않는 초유체입니다. 오른쪽 위의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헬륨2 액체를 비커에 담아도 점성을 가지지 않아 유리 분자 사이를 통과해 흘러내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헬륨1과 헬륨2 액체상의 경계선을 람다선이라고 하는데 이 상 경계는 헬륨4를 열 용량과 온도에 대해 노사했을 때 람다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헬륨 상평형 그래프의 또 다른 특징은 고체상과 기체상이 온도를 아무리 낮춰도 평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동을 보이는 이유를 헬륨 상평형 실험 영상을 보고 오신 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Let me explain why it is so difficult to cool liquid helium to the lambda point. I have already mentioned that liquid helium has a remarkably small heat of vaporization, only 5 calories per gram. At the same time, liquid helium at 4.2 degrees has a high specific heat, almost 1 calorie per gram. Therefore, 1 gram of the vapor pumped away carries with it an amount of heat which can cool only 5 or 6 grams of liquid helium by 1 degree. That's not very much cooling. It is less by a factor of almost 100 than when we cool water by evaporation. The situation gets even worse as cooling progresses below 4.2 degrees, because the specific heat of liquid helium rises astonishingly as we approach 2.17 degrees, the lambda point. The heat of vaporization, on the other hand, remains roughly the same. So, a given amount of vapor carried off produces less and less cooling as we approach 2.17 degrees. Our thermometer here is a low pressure gauge connected to the space above the liquid helium. The needle registers the pressure there. It is the saturated vapor pressure of liquid helium. The gauge is calibrated to the corresponding temperature.
We call it a vapor pressure thermometer. As we approach 2.17 degrees, boiling becomes increasingly violent. Suddenly it stops. This was the transition. The liquid you now see is helium-2. Even though evaporation does continue, there is no boiling. Normal liquids, such as the water in this beaker, boil because of their relatively low heat conductivity. Before heat, added at one point, can be carried away to a cooler place in the liquid, bubbles of the vapor form. Helium-1 behaves like a normal liquid in this respect. The absence of boiling in helium-2 reveals that this phase acts as if it had a large heat conductivity. As a matter of fact, as the liquid helium passed through the lambda point transition you just saw, its heat conductivity increased by the fantastic factor of 1 million. The heat conductivity of helium-2 is many times greater than in the metals silver and copper, which are among the best solid heat conductors. And yet, here we deal with a liquid. For this alone, helium-2 deserves the name of superfluid. Actually, the way in which helium-2 transports such large quantities of heat so rapidly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classical concepts for heat conduction. Remember that this great change in heat conductivity occurs at a fixed transition temperature, the lambda point. As we've told you before, the specific heat of liquid helium is very large at the lambda point. In fact, it behaves abnormally even below the lambda point and falls again very rapidly with the temperature. This discontinuity in specific heat is another reflection of the fact that we are dealing with a change in the phase of the substance. By the way, the curve resembles the Greek letter lambda. The transition temperature got its name from the shape of this curve. 지금까지 이산화탄소와 헬륨의 상평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관련 실험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와 헬륨4의 상변화 양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분자가 다른 상평형 그림을 보이는 이유는 분자량 그리고 분자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분자량이 클수록 산전이에 필요한 열량이 커집니다.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g/몰, 헬륨은 4g/몰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훨씬 큽니다. 또 이산화탄소는 선형 분자 형태로 주위 분자들과 접촉 면적이 단원자 분자인 헬륨보다 상대적으로 넓어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왼쪽 그래프에서도 비교할 수 있듯이 끓는 점, 녹는 점, 삼중점 등 상변화가 발생하는 온도들의 분포가 이산화탄소가 더 높은 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헬륨은 고체상과 기체상이 낮은 온도에서도 평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 이유도 헬륨의 작은 분자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크기와 분자량이 작은 헬륨은 이웃 원자들과 약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낮은 온도에서도 큰 진폭으로 진동하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머물러 있기 힘듭니다. 고체상의 헬륨을 얻으려면 낮은 온도에서 최소 20바 이상의 압력을 가해 분자들의 움직임을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20바 압력 이상에서는 기체상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헬륨은 고체상과 기체상이 평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